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클로드 블룸 운영자 한원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클로드 블룸이라는 이 커뮤니티를 운영한 지 거의 한 달이 됐어요. 한 달 동안에 행사를 한번 4번을 했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매주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이 있는지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주중에 일 끝나고 피곤하실 때 여기까지 오시다 보니까 제가 매번 행사를 같은 걸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일지를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저희가 여전히 한국이 아닌 뭐 미국, 실리콘밸리 아니면 뭐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거기서 돌아다니는 소식들을 저희가 SNS로밖에 못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물어다 드릴 수 있으면 엄청 가치가 있지 않을까?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새로운 트렌드가 궁금하고 또 여러분들처럼 AI에 있는 분들은 이 AI 업계에 계신 분들은 늘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정보가 나오는지가 궁금하시기 때문에 출장도 많이 가시고 거기 가셔서 컨퍼런스도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특히 프론티어 랩에 계시는 분들에서의 그 아직은 X나 온라인에서 나오지 않은 소식들을 어떻게 하면은 한국에 조금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 수 있을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치 중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연사로 같이 참여를 하게 될 김성식 씨를 오늘 모셨고 이분의 이력을 제가 간단하게 여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분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 살 때 미국에 이민을 가셨대요. 이민을 가셔가지고 거의 어떻게 보면은 미국인인데 한국말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고 이제 노스웨스턴이라는 미국의 명문대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하셨고 첫 직장으로는 이제 우버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때 당시 바드라고 불리는 그 제미나이의 전신을 만드는 일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에피소드를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크루즈라고 하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셨는데 합류 후에 회사가 펀딩을 못해가지고 망했다고 이 스토리도 아마 들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계기로 이제 XAI에 들어가시게 된 거죠. 초기 멤버로 들어가셔가지고 일론 머스크랑 지지고 볶고 굉장히 붙어가지고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또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매니저의 역할을 하셔가지고 10명 넘게 그 팀원들을 또 관리를 하셨습니다. 그때 했던 프로젝트가 매크로하드라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겨냥한 매크로하드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 비하인드를 또 오늘 또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Thinking Machines Lab이라고 오픈AI CTO가 설립을 한 랩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저희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요. 파이어사이드 챗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오늘 연사로 참여를 해주실 저희가 김성식 씨를 일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고 또 커리어뿐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어떻게 뭐 미국에 가시게 됐고 어떤 공부를 하셨고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식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띵킹머신 랩에서 포스트 트레이닝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는 한 살 정도 때 간 것 같은데 그때 부모님께서 이민을 가셔서 그 대학원을 가셔가지고 그때 세인트루이스라는 곳에 잠시 살았고 한국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3학년 한 학기를 다니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루이빌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시카고를 가서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시카고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는 처음으로 우버에서 인턴을 한 다음에 취직을 했고요. 그러고 구글로 넘어가서 XAI를 다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띵킹머신 랩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하나하나씩 여쭤보면 대학교 때 전공을 하셨던 거랑 그때 꿈이 뭐였는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는 AI가 어떤 시절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커리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대학교 때. 대학교 때 들어갈 때만 해도 제가 사실 전공이 어떤 직업으로 할 수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가 아는 직업은 거의 의사, 판사 그 정도 그런 식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의사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제 룸메이트가 저한테 한 얘기가 혹시 돈을 좋아하냐 해서 돈 좋죠 하고 그러면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탑10 리스트를 보자. 그 중에 컴사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빌 게이츠나 저커버그나 그러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면은 일도 다른 직업보다 상대적으로 워라밸이 괜찮다 들어서 그러면은 이걸 해야겠다 하고 시작을 해서 계속 하게 됐는데 컴사가 그때만 해도 AI가 없었으니까 진입 장벽이 꽤 높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기할 뻔도 몇 번을 했지만 되게 좋은 학교에서 되게 좋은 멘토를 만나고 처음에 우버에서 인턴할 때도 되게 좋은 멘토님들과 매니저를 만나서 지금까지 하고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멘토는 뭐 학교 선배이신 거예요? 네, 학교 선배였는데 네. 제가 사실 학교를 가기 전에 해커톤을 추천을 했어요. 전 해커톤이 사실 뭔지도 몰랐고 그냥 어떤 대회인가 보다 하고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이제 바로 개발을 시작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코딩을 못 해가지고 그분이 제 학교 선배였는데 그때 우연히 만나서 통식씨 뭘 할 줄 아나요? 저는 저 사실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래가지고 같이 옆에 밤새서 뭐 콘텐츠 만들어드리고 아이콘 찾아드리고 그러면서 만나게 됐는데 그러다 친해져가지고 이제 혼도 많이 나고 많이 배우기도 하면서 되게 네.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 우버로 첫 직장을 갔잖아요. 그거를 좀 이끄신 분이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취직할 때 막 그때 당시만 해도 리트코드라고 이제 코딩 그 인터뷰를 준비하는 사이트랑 그리고 시스템 디자인이라고 좀 하이레벨 아키텍처를 시스템 아키텍처를 공부하는 쪽이 그 두 개가 컸는데 인터뷰 때 그 두 가지를 되게 잘 옆에서 가르쳐주고 멘토해 주셔서 그러면은 우버 얘기도 잠깐 했다가 나머지 넘어갈 건데 우버에서는 어떤 첫 직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우버 어쨌든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일하는 그 기업의 문화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제가 우버에서 한 일은 그냥 제너럴 백엔드 엔지니어로 일해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우버 프레이트라는 그 팀이 있었어요. 이제 트러킹하는 분들이랑 그리고 그거를 어떤 물건을 움직여야 되는 분들이랑 그 브로커 역할을 했던 회사거든요. 거기서 API 팀에서 담당을 많이 했었고요. 그때는 사실 제가 대학교 때 AI를 잠깐 연구를 했는데 AI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 이유는 저는 되게 어떤 코드를 쓰거나 무엇을 만들면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되게 집착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뉴럴 네트워크랑 딥러닝이 나오고 나서 모든 교수님들이 저한테 한 얘기는 그 히든 레이어, 그 중간 레이어는 자기들도 그 누구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그때 당시 논문들만 봐도 뭐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논문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이런 변화를 줘서 어떤 익스페리먼트를 돌려봤는데 뭐 이게 제일 좋게 나왔다. 왜 제일 좋게 나왔는지 잘은 모르지만 이럴 것 같다. 근데 이거를 들었을 때 다른 뭐 리서치에 비해서 조금 이게 과연 진짜 과학적인가 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결국 되게 결과론적인 리서치가 되게 많아서 그때가 몇 년도였죠 대략? 이게 2019년에 제가 인턴을 하고 네, 우버에서는 2020년에 시작을 해서 네. 2021년까지 일을 했어요. 그러네요. 그 AI가 막 대중의 화두가 되기 전에 내용이었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구글로 들어가셨을 때는 그때 2021년도, 2022년도 됐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 구글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랑 그 AI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때 구글이. 왜냐면 저희 다 알다시피 구글도 열심히 뭐 딥마인드 옛날부터 하고 뭐 이세돌이 옛날부터 했지만 진짜 오픈AI가 바로 치고 나왔잖아요. 대중적으로 나올 때. 그때 계셨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저는 구글에 갔을 때 처음에는 어시스턴트 NLP 팀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알렉사나 구글 홈처럼 스피커처럼 해가지고 막 헤이 구글에서 대화하는 그런 식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들어간 지 한 1년 정도가 됐을 때 챗GPT가 처음 나오고 그때 구글에서 코드 레드가 걸려가지고 저희 팀의 한 반 정도가 그 바드 팀으로 넘어가서 이제 챗GPT를 따라잡아야 된다. 이 당시가 한 2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6월까지 첫 바드를 출시를 해야 되는 게 목표가 돼서 그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을 때는 오픈AI 그 존재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2015년도부터 있었으니까. 근데 전혀 챗GPT가 나올 거라는 거를 구글에서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사실 구글에 렌다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사실 첫 챗GPT랑 되게 비슷하게 이제 챗봇 느낌으로 만든 모델이고 이거를 구글이 사실 내지 않은 이유는 되게 구글은 어쨌든 서치에서 애즈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서치가 되게 큰 그 포션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챗봇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마네타이즈할 길이 없어져가지고 기술이 있음에도 최대한 이쪽에 투자를 안 하고 서치에서 애즈 쪽으로 되게 투자를 많이 했던 느낌이었어요. 사실 구글도 아마 이게 나와서 얼마나 큰 영향이 있었을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챗GPT가 나와서 너무 잘 돼서 만약에 챗GPT가 서치를 모두를 먹어버리는 상황이 나와버리면은 이제 구글도 그거에 대한 대안은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급하게 구조조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이게 AI가 나오면은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 검색 광고가 메인 비즈니스인데 이게 타격을 입으니까 엄청 딜레마 있다가 바로 치고 나오니까 나 이거 놓칠 수 없겠네 해서 빨리
출시를 했었는데 그때 바드가 사실 우리 바드라고 지금 안 부르잖아요. 그때 스토리가 어떻게 됐어요? 바드가 됐다가 갑자기 언젠가 리브랜딩이 또 제미나이로 됐었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그 의사결정과 반응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사실 리더십에서 내린 결정이라 정확히는 모르는데 구글 팀 안에서도 사실 바드라는 이름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약간 챗 GPT를 보면은 이름이 되게 직관적이거든요. 챗을 하는 어떤 제너럴 퍼포스 모델이고 사실 팀 거의 대부분이 바드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바드라는 뜻을 알아도 정확히 이게 그렇게 와닿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구글이 사실 되게 큰 회사다 보니까 이거를 하는 팀들이 좀 여러 개가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서 어시스턴트에서 저희처럼 어시스턴트에서 바뀐 팀도 있었고 구글 브레인도 있었고 딥마인드 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그때 제가 알기로 그리고 서치에서도 또 따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 그 프로젝트 이름들이 달랐는데 이제 제미나이로 약간 유니파이를 하면서 나오게 된 케이스라. 아 그게 바드도 있었지만 제미나이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름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동시에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건 몰랐네요. 그러면은 구글에 계시다가 이직을 하셨어요 크루즈로. 네, 그 스토리를 잠깐 재밌는 에피소드거든요. 사실 이거는 약간 커리어 선택적으로 좋은 선택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제가 12월에 결혼하게 됐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친구는 시카고에 있고 저는 샌프란에 있어서 농리를 되게 오래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친구가 결혼을 한다 만다라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혼을 하자라는 생각에 뭐 그러면은 프로포즈가 그렇게 준비하고 뭐 결혼 준비할 동안 그래도 같이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사실 그때 회사를 퇴사를 하려고 했을 때 메타를 가려고 했었어요. 메타는 12개월을 일하면은 리모트를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오퍼를 받아서 제 디렉터랑 매니저한테 뭐 이런 기회가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아마 퇴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디렉터가 근데 자기한테 알려줬으면 미리 알려줬으면 그냥 내가 자기가 권한으로 리모트로 보내줄 수 있었다. 지금이라도 생각이 있냐 해서 그렇게 언오피셜리 시카고를 가서 일하게 됐어요. 그러고 제가 프로포즈를 하고 한 2주 만에 이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HR VP가 알아서 저희한테 엄청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성식이 이제 한 6개월 안에 돌아와야 된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또 이직을 생각을 하고 그때 그 재택을 할 수 있는 AI 회사를 찾던 중에 있던 회사가 크루즈였어요. 크루즈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GM에서 거의 자회사 느낌으로 운영을 하던 자율주행 회사였거든요. 자율주행 쪽도 제가 되게 관심이 많기는 해서 여기서 일해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뭐 되게 아쉽게도 GM이 이제 펀딩을 끊고 멀지를 한 다음에 그렇게 끝이 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크루즈 가신 지 그러면은 뭐 얼마 있다가 정확히 기억은 한 달 반 만에 매니저랑 원원원을 하다가 네. 이제 다음 프로젝트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면서 되게 신나서 있었는데 이제 슬랙으로 이제 저희 CEO가 뭐 이렇게 됐다라는 메시지를 받아서 이제 사실 GM이 되게 큰 회사하고 되게 약간 뭐 테크 회사에 비해서 조금 옛날 회사라 이제 프로세스가 되게 느려요. 그래서 이제 펀딩을 끊기는 하겠지만 너희들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뭐 일단은 페이는 계속 주는데 뭐 일은 그만해라 라고 해서 사실 이 상태로 저는 4개월 동안 더 회사에 남아있다가 이제 뭐 월급 루팡을 하면서 인터뷰 준비하면서 공부를 진짜 하다가 너무 떠나게 됐습니다. 신기하다. 약간의 그 뭐지 퇴직금 같은 느낌으로 뭐 이렇게 또 회사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나 보죠. 그러면은 이제 크루즈 계시다가 되게 아쉬웠을 것 같아요. 구글에 있었으면은 이런 고민 안 했을 텐데 맞습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또 이직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다시 구글에 돌아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구글 회사 크니까 같은 팀에만 안 가면 덜 민망할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메타를 가셔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회사를 가도 되는데 그때 당시 XAI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언더독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왜 하필 XAI를 가신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서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위닝팀, 최대한 이길 가능성이 높은 팀에 있는 분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사실 따라잡는 입장을 되게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개인적인 커리어적으로는 되게 좋은 게 구글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좋은 회사고 배운 것도 많지만 어쨌든 팀도 되게 크고 그 회사도 되게 크다 보니까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특히 그때는 제가 일한 지 한 4년? 3, 4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라 그렇게 큰 권한이 많지 않고 그 팀이 하는 것들만 할 수 있었는데 XAI는 그 당시에 되게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록3가 나오려고 말을 하던 상황이었고
콜로서스라고 제일 큰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그때 XAI 밸류에이션이 되게 낮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AI 회사들에 비해 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사실 일론이면은 뭐 어떻게든 성공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생각으로 가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XAI 몇 번째 멤버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 100번째 안으로는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주식도 있으세요? 미국은 네. 이제 테크 쪽에서 페이를 거의 멋지면 대박인데. 항상 그 캐시랑 RSU라고 음. 주식으로 많이 줘가지고 네. 이거를 보통 4년에 나눠서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 있었으니까. 네네네. 그러시군요. 아무튼 엄청 얼리 스테이지 때 들어가신 것 같고 초기 멤버로 들어가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XAI가 사실 오늘의 큰 주제다 보니까 제가 그 약간의 그래도 그때 당시에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 머스크랑 일을 하다가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냥 저희가 모두 지금 실리콘밸리 없으니까 잘 상상이 안 가는데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우리 회사의 위치는 어디 있었고 내가 데이 투 데이의 그 스케줄이 궁금해요. 이게 아마 비교를 하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일단 구글 때는 이제 회사가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제미나이 때는 좀 바쁘긴 했는데 그 전에는 되게 워라밸이 좋은 회사여서 뭐 되게 적게 일할 때 일주일에 한 20시간 일한 적도 있고 근데 반대로 이제 XAI에 들어가서는 보통 구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가면 한 3주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기간을 줘요. 적응도 하고 뭐 많이 배우고 하라고. 내가 XAI에 들어갔을 때는 한 30분 정도 컴퓨터 셋업을 해주고 바로 팀에 조인해서 팀에서 받은 첫 그 태스크가 어떤 페이퍼를 보여주면서 이제 이거를 오늘 밤까지 임플리멘트하고 나가야 된다 와. 라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하고 이러고 여긴 이렇구나 하고 이제 페이퍼를 읽고 그것을 다 이해를 한 다음에 그때는 AI가 있긴 했지만 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지금처럼. 그래서 하나 한 땀 한 땀 코드 다 작성하고 테스트하고 그렇게 첫 퇴근을 한 11시 반 12시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적응은 사실 첫날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되게 정해진 그 시간은 없어요 출퇴근 시간이.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진짜 오후 1~2시에 들어와서 막 아침 6시 7시에 퇴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는 좀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아침 한 9시 반 10시쯤에 들어가서 그래도 한 새벽 한 2~3시 뭐 그렇게 퇴근할 우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아마 유명할 거예요. 그 트위터에 보면은 그 그룹3 론치 때 막 텐트 세워놓고 한다는 네네. 얘기 있어요. 맞아요. 이거가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해 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궁금해요. 네. 텐트 안 있었어요? 네, 회사에 한 일주일에 3~4번씩은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다가 회사가 돈이 좀 생겨서 일론이 고생한다고 이제 일본 캡슐 호텔처럼 지어주더라고요. 와. 방이 한 16개가 있었습니다. 와. 회사를 적응하는 이제 입장에서 그러면은 아침 11시에 갔다가 뭐 12시에 오시면은 주말은 도대체 어떻게 보내시는 거예요? 주말도 보통 그렇게 출근해서 사실 워라밸은 없고 그냥 거의 회사에서 쭉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보통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일이랑 일 동료들이랑 친구들이랑 되게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그 세퍼레이션이 딱 있어가지고 근데 XAI는 되게 신기했던 게 약간 모든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같이 일하고 하루에 10몇 시간씩 매일 붙어 있고 밥도 맨날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잘 때도 있다는 게 보니까 회사보다는 거의 약간 대학교에 돌아가서 도서관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프로젝트 하는 느낌? 그래서가지고 사실 되게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좀 궁금한데 우리가 지금 SNS에서 보시는 그 모습하고 얼마나 다른지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 유튜브에서 보는 거나 SNS에서 보는 거랑 되게 비슷한데 훨씬 무섭다라고 생각이 돼요. 무섭다. 네. 특히 직원들한테는 되게 스트릭트하고 네. 되게 트랜스퍼런트해요. 그래서 약간 마음에 안 들면은 되게 세게 마음에 안 들다 말을 하고 마음에 들면은 뭐 잘했나? 약간 그 정도? 그런 몇 개 그 워딩이나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코멘트했던 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요즘 되게 사용 금지어야 되는 거 중에 retard라는 단어가 있어요. 리털. 네. 이게 한국말로 하면 약간 자기 비하하는 말이어서 안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되게 안 좋은 단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에서 fucktard라는 단어를 또 만들어서 사람한테 이제 포인트를 하면서 막, You're a fucktard. There's like stupid, then there's retard, then there's fucktard. That's you. 막 그러면서 근데 어떤 순간에 일론이 제일 빡치는 거예요 그러면? 일론은 제 생각에 되게 엔지니어링 마인드셋이 강해요.
그래서 되게 모든 거를 플랜을 되게 마이크로 플래닝을 해가지고 이걸 하나 하나씩 헤쳐나가는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이걸 되게 빨리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약간 그 플랜이 좀 무너지거나 그런 플랜을 우리가 못 들고 가거나 그 플랜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first principles로 돌아가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누가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하는 게 맞느냐,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해라라는 느낌이라 약간 그게 어긋나는 순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곤조랑 논리가 엄청 명확한 거네요. 되게 거기서 명확한 조금 벗어나면은 약간 대노를 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근데 분명히 일론 머스크가 뭐 신은 아니니까 모든 게 맞지는 않을 텐데. 모든 게 맞지는 않지만 네.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일론은 약간 말을 되게 잘 듣는 편이어서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지금까지 일론이 해왔던 업적들을 보면은 그래도 맞을 때가 틀렸을 때보다 되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결국에는. 그래서 뭐 일론이 어느 얘기를 하면은 되게 믿고 따라가는 편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약간 만들어낸 단어인데 약간 보통 사람들은 이게 맞냐 아니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약간 어떤 저희가 대화할 때도 어프로치가 두 개 있으면 이게 맞냐 아니면 저게 아니냐. 근데 그건 약간 컬트 상황에서 이게 맞냐 아니냐라고 많이 말을 하거든요. 일론한테 있어서는 이것보다는 eventual correctness, 결국에는 맞냐라는 거를 되게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옛날에 자율주행을 FSD를 할 때도 보통 웨이모나 다른 회사들은 라이다라는 기술이랑 다른 레이더랑 되게 많은 모델리티를 썼는데 센서들을 많이 썼는데 일론은 뭐 first principles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런 센서가 있는 게 아니지 않냐, 눈으로만 보고 운전을 한다. 그러면은 카메라로 비전 어프로치만으로도 이게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마 뭐 하는 사람들이 일론의 방식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사실 되게 eventual correctness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일론 머스크가 기업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니까 엄청 멀티태스킹을 할 텐데, 그러면 실제로 일론 머스크를 얼마나 자주 만나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랑 같이 했던 프로젝트 붙어가지고 완전 대면 보고하고 이랬던 건 어떤 거를 같이 하셨어요? 네, 일론이 사실 거의 모든 팀을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은 만나요. 그래서 대면 미팅을 해가지고 일론이 되게 좋아하는 거는 약간 매니저들이 엄청 준비를 열심히 한 슬라이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들이 뭐를 했는지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찝어서 물어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되게 딥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일론이 되게 테크니컬 언더스탠딩이 되게 좋은 편이라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서 되게 한 적어도 3레벨 정도는 깊게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원들 개발자분들과 막 임원 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완전 네, 맞아요. 그 실행을 하는 친구들까지 모아가지고 웬만하면은 다 한 명 한 명씩 인터뷰를 하는 거네. 되게 하이키가 되게 적었던 게 일론이 있고 그 아래에 그 12명의 코파운더들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뭐 테클리드 같은 개념이 있긴 해도 테클리드가 프로젝트마다 바뀌고 달마다 바뀌고 그런 느낌이라.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XAI에서 가셨을 때 가장 첫 번째 했던 프로젝트가 매크로하드잖아요. 네, 근데 매크로하드는 사실 올해 초에 제가 이거 뉴스에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대로 해가지고 하겠다고. 근데 그거를 가셨으면은 XAI 가신 지가 아마 언제죠? 작년 9월. 작년 2월에 시작을 하고 회사를 매크로하드는 조금 들어가서 몇 달 있다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9월 달 정도에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사이에는 약간 포스트 트레이닝 쪽으로 이것저것 많이 하다가 코딩 에이전트도 하고 그러다가 제일 크게 받은 프로젝트가 매크로하드인데 사실 저희는 일론이 매크로하드를 한다고 했을 때 장난인 줄 알았어요. 이름부터 되게 장난스럽고 이걸 발표했을 때도 되게 막 일론 되게 신나가지고 혼자 그 그냥 발표를 어디서 한 거예요? 그냥 슬랙에다 공유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름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제 AI가 즉 이제는 곧 모든 소프트웨어에 모든 걸 오토메이트 시킬 수 있는 단계가 가까워지고 있다. 아직 피지컬 AI는 아니지만 소프트웨어 쪽은 그게 약간 AGI의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론 이제 AI가 어떤 회사를 불릴 수 있으면 사람의 인터셉션이 없이 그러면 그게 AGI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거의 디지털로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론적으로는 AI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만들었던. 그러면은 매크로하드 프로젝트 딱 받았을 때 바로 그럼 그 팀으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 건너갔다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 프로젝트가?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코딩 에이전트라고 있었어요. 코딩 에이전트? 네, 코딩 에이전트 학습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발표를 했는데 일론 그 회의 중 하나에서 그래서 그걸 발표하고 저는 이제 다시 컴퓨터로 돌아와서 코딩을 하고 있다가
일론이 참고로 맥크로하드는 진짜다. 누군가 해야 된다. 누가 하냐 물어봐서 뭐 난 아니겠지 하고 있었는데 네. 제 매니저가 지금까지 조셉이 한 모든 일들이 딱 이거를 위해서 한 거다. 오. 얘가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코딩을 하다가 뭐지? 하고 어. 예 설마 하고 딱 컴퓨터를 닫고 있었는데 미팅이 끝나고 매니저가 이제 너가 하던 모든 거 적고 이거 해야 된다 와.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인수인계도 없고 가이드라인 당연히 없을 테고 그냥 그때부터 그냥 일론 머스크가 다이다이 뜨면서 그냥 이제 만들어가는 거네요. 처음부터 제로에서부터. 그래서 저랑 한 명 더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아, 두 명에서. 네. 네. 그래서 첫 주에 한 거는 뭐 이제 리서치 많이 해보고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 생각해보고 브레인스토밍 많이 하고 네. 이제 플랜을 가져가서 운영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러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론의 방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매크로할때는. 그리고 본인이 리서치를 하시면서 생기는 방향성이 있을 텐데 분명히 여기서의 충돌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충돌은 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충돌이 있었어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도 약간 그 FSD 상황이랑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 일론이 생각해서 first principles로 생각하면 이렇게 모델을 학습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런 모델을 학습시켜야 된다라는 그게 있었고 저희는 어쨌든 뭐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완성을 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이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현실적이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 갈등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등은 어떻게 누가 고집 꺾나요? 저희가 꺾어야죠. 꺾어야 되는데 꺾이나요? 그래서 사실 매크로하드는 저희가 조금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팀을 안 그래도 작은 팀을 반으로 나눠서 둘 다 해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을 짜서 같이 약간 경쟁하듯이 그런 따로 식으로 하시는 많이 거구나.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속도도 많이 줄어들고 저희가 믿지 않은 방향으로 가니까 또 그만큼 이거 맞나? 라는 생각도 되게 의심도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면에서 안 좋았던. 네. 그러면은 매크로할드는 어쨌든 간에 계속 진행이 아마 되고 있을 것 같고 이름을 바꿔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트위터에서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약간 코딩 어시스턴트 다시 갈아엎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처음부터 뭔가 설계가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뭐가 정확하게 잘못됐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아마 저희 팀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저희가 사실 그 매크로하드라는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 후에 구조정이 되게 많이 생기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갈등이 좀 있었다 했잖아. 일론이 원했던 방식이랑 저희가 하려던 방식이랑 약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일론이 좀 더 자기 미션이랑 자기의 생각에 좀 더 얼라인이 잘 된 팀으로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 자기한테 조금 더 고분고분하게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로 좀 물갈이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고분고분이라기보다 약간 그래도 어쨌든 회사의 미션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방향성이랑. 네. 그거를 믿는 사람들을 더 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게 더 이피션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XAI를 떠나게 됐는데 왜 떠나게 됐는지를 여쭤볼게요. 네,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 XAI에 되게 엄청나게 좋아하던 리서처들이랑 리더십이 되게 많았어요. 그 두 사람이 다 떠나면서 이제 구조조정도 되게 많아지고 그게 첫 번째 이유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저도 결혼을 하고 신혼인데 맨날 회사에서 잠자고 근데 제 결혼식 때 매니저한테 연락이 와서 아침에 일을 하다가 결혼식에 갔어요. 진짜 그 결혼식장에서 이제 막 컴퓨터 하다가 이제 식장을 가기 전에 일을 들어갔어요. 했어요. 네? 식장을 가기 전에 일을 쭉 하고 와. 매니저한테 나 근데 이제 이게 들어가야 진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 뭐 이거는 보내줘야겠다 하고 보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위에 이제 매니저들 따르고 있는 매니저들이 떠나기도 했고 또 이제 번아웃도 오다 보니까 또 이제 이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직을 할지 아니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았으면 분명히 이제 스타트업의 그런 기운을 얻었을 텐데 스타트업을 직접 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생각이 너무 많았죠. 왜냐면은 이제 요즘 AI 뭐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되게 펀딩을 되게 많이 던져줘. 특히 이제 프론티어 랩에서 한번 일을 해봤으면은 그 금액이 엄청 올라가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몇 명끼리 같이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브레인스토밍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안 하게 된 이유는 뭐 크게는 되게 힘들어서 번아웃이 와서 나오는 입장에서 이제 지금은 좀 더 편하게 연구를 많이 해보고 싶고 이제 비즈니스적인 거랑 그런 거는 조금 더 나중에 다시 도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국은 사실 그런 경우가 사실 돈 버는 서비스 만드는 거를 더 잘하는 것 같거든요. 꼭 AI뿐만 아니라 거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거를 하시는 케이스도 좀 있어요 주변에. 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리서치는 아니고 네. 이게 사실 제 생각에 뭐 나중에도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AI의 그 리밋은 이미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AI가 할 수 있는 캐퍼빌리티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모델링의 문제고 이거를 또 도입시키는 것도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막 FD라는 개념이 요즘 되게 많잖아요. 이게 미국에서 되게 많이 생겨난 케이스가 이제 이런 프론티어 랩들은 모델이랑 기술이 있는데 이제 다른 회사들, 특히 좀 옛날 회사들이나 테크 쪽이 강하지 않은 회사들이 이걸 어떻게 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AI 쓰고 있다 하고 가서 보면은 그냥 챗GPT 쓰고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도입시키는 거가 또 다른 되게 큰 챌린지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되게 발전을 되게 빨리 하고 하는 느낌이어서 한국은 좀 그런 쪽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발전이 이루어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거 지금은 그러면 Thinking Machines 랩에 들어갔는데 그 Thinking Machines 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랩은 다른 랩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사실 이번 주에 또 블로그를 론치하긴 했는데 저희 회사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또 거의 모든 랩들은 사람들을 약간 리플레이스할 기술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아직 부족한 부분은 AI랑 사람이 협업할 수 있는 관계 그쪽으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지면은 나중에 AI가 발전을 계속하면서도 이제 사람이 그냥 필요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AI를 통해서 좀 더 많이 에네이블이 되고 더 좋은 삶을 가질 수 있고 AI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럴 기술을 만들고 싶어하는 회사거든요. 그 일단 모델을 만들고 협업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클로드나 GPT랑은 어떻게 다른 구조로 협업이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희도 되게 연구를 많이 하는 중이긴 한데 이번에 론치를 한 주제는 크게 한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멀티모달리티인데 이거를 보통 클로드나 GPT나 쓰면은 보통 스크린샷 예를 들어서 제가 컴퓨터를 쓰다가 어떤 거를 몰라가지고 이걸 스크린샷을 찍어서 이거를 챗 GPT에 옮겨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뭐를 물어보고 내가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고 이런 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걸 하고 싶다라는 컨텍스트를 제가 써서 쿼리를 넣잖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훨씬 더 좋은 점은 이제 컨텍스트를 최대한 늘려가지고 저희가 대화할 때도 그냥 서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얘기할 때 서로 보고 듣고 뭐 이런 식으로 뭘 보여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인터랙티브해서 하는 모달리티로 하려는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시스템 거의 많은 시스템들이 약간 턴 베이스드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AI한테 뭐를 리퀘스트를 하면은 얘가 리스폰스를 받고 그 다음에 제가 리퀘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리스폰스를 받고 이러면은 사실 그렇게 저희가 직접 말할 때는 말하면서 끊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 말을 들으면서 뭐 스크린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말을 하면서 또 생각을 따로 하실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모델리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풀 두플렉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풀 두플렉스 시스템을 만들려고 인간이 진짜 상호작용하는 거를 완전 지향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런 게 진짜 피지컬 AI 들어가면 진짜 그냥 인간을 만들 것 같은데 나중에 제조 회사들하고도 협업을 많이 할 수도 있겠네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피지컬 AI 쪽에 이게 되게 좀 더 relevant 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 게 어찌됐든 뭐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빨리빨리 그걸 막 리얼타임으로 답장을 주고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시스템들이 되게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직접 세계에서 직접 피지컬 AI 쪽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거면 예를 들어서 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하다가 옆에서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나를 안 기다려주고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시간은 가고 있고 약간 그런 environment에서 되게 좋은 테크놀로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넘어가는데 저희 오늘 주제가 AGI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답은 없고 그냥 각 프론티어 랩에서의 그 리더들이 정의한 AGI가 있는데
간단하게 각 프론티어 랩들의 AGI 정의는 뭐고 본인이 생각하는 AGI의 정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AGI가 언제 도대체 오는 거고 왜 AGI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게 되게 필로소피컬하기도 하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많이 보고 들은 걸로는 이제 오픈 AI는 거의 모든 economically valuable한 직업에서 그쪽 분야의 엑스퍼트들의 평균치만큼 AI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그걸 AGI라고 부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economic value를 얼마나 줄 수 있는지가 그건 것 같고요. 일론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매크로 하드로 유추를 해보자면은 회사라는 존재, 팀이나 회사가 순수히 AI로 돌아갈 수 있으면은 그때 AGI라고 부를 것 같고 본인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당장 제가 AI를 아예 꺼버리면은 이제 본인 하시는 일의 프로덕티비티에 그러니까 이 하시는 일이 지금만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손 들어봐 주시면은 거의 다. 거의 다잖아요. 와우. 제 생각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AGI에 되게 가까이 왔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또 다른 생각이 있어요. 이제 AGI가 뜻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잖아요. 네. 제 생각에 논리지 파트는 이미 웬만한 사람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되게 광범위한 여러 컨텍스트에서 되게 많이 뭐 여러 사람들이 기억력보다 훨씬 좋으니까. 근데 그 General Fact가 되게 아직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뇌가 되게 저는 스페셜하다 느끼는 게 아예 모르던 environment에 들어가서 이거를 몇 번만 보여주면 굉장히 빨리 배우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AI는 이게 되게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미 봤던 어떤 파이어가 있는 environment에 들어가서 퓨샷 러닝을 해주면은 되게 잘하는데 아예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없었던 것을 보여줘서 이거를 해보라 그러면은 그거를 배우는 속도가 되게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람들은 이제 메모리가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그냥 short-term memory라고 제가 저희의 대화를 내일 기억하거나 약간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약간 저희 뇌 속에 진짜 각인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의 experience나 그 저희의 경험을 토대로 되게 저희 뇌가 발전해서 저희가 기억하고 저희 그냥 말 그대로 뇌에 각인돼 있는 약간 그런 experience들. 근데 이제 AI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계속 continually 되게 배워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AI는 이 continual learning이랑 그 short-term memory, long-term memory 그 경계선이 너무 확실해가지고 약간 학습을 다시 시켜야 되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아직은 사람들의 general intelligence보다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긴 해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AGI가 생각했던 것처럼 왔다고 하면은 이제 본인은 엔지니어로서 우리 뭐 여기 엔지니어만 있는 거 아니고 다 각자의 역할이 있을 텐데 인류나 뭐 우리 직업이나 우리의 역할이나 뭐 이런 되게 철학적인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뭐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되게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저희도 항상 되게 앵셔스하고 뭐 이제 몇 년 뒤면은 저희 이제 일 뭐 하고 살지? 먹고 살 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되게 많기는 한 것 같아요, 저희는. 근데 모든 직업이 없어질 때까지는 되게 생각보다는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뭐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코드만 봐도 코딩을 웬만한 뭐 어떤 특정 태스크가 주어지면 웬만한 개발자보다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개발자를 여기에 많이 붙이면 붙일수록 모든 개발자 프로덕티비티가 늘어나니까 좀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래서 특히 요즘은 되게 좋은 아이디어나 뭘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되게 프로덕티비티 부스터가 돼가지고 오히려 어퍼튜니티를 더 많이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입장벽이 전보다 낮아져서. 그래서 아직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상황이라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전이랑 다르게 어댑트는 되게 빨리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제 어떤 기술을 배워서 이거를 평생 직장으로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약간 그럴 가능성이 전보다는 낮아져서 좀 더 되게 어떤 기술을 되게 빠삭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와 AI를 협업을 해서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고 트렌드에 맞춰서 이걸 되게 다른 분야도 넘어가 보고 그런 엑스플로레이션을 많이 하면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많은 말씀해주신 성식님께 다시 한번 이제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In this binary beat, feel the heat, make the circuit complete, and boom, yeah, we're playing the game. Nothing's gonna be the same.